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감정에 휘둘릴까요? 어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작은 상처 하나에 하루 종일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책, 마음의 주인. 저자 이기주. 펴낸 곳은 말글터입니다.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등으로 250만 독자의 마음을 두드린 이기주 작가는 감성적인 문체와 깊이 있는 통찰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에세이스트입니다. 그의 글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감정과 순간들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감정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탐구하죠. 그의 글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와 내면의 성장을 돕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마음의 주인을 통해 이기주 작가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를 따뜻한 언어로 전해줍니다. 사실은 저도 작은 일에 쉽게 감정이 흔들리곤 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이 책을 다 듣고 나면 감정을 더 잘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마음의 주인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만다. 영원한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유효기간을 지닌다. 우리가 타인을 위로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이 약이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삶의 하류로 흐르지 않고 슬픔이라는 웅덩이에 빗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슬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에는 잘 기대지 않는 편이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도로 삼켜버린다. 너무 쉬운 위로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단,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너는 지금보다 단단해질 테고 그땐 너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난 믿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예외인 듯하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적잖은 위로가 된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딘가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시 기다려 주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다. 아무리 마음을 뻗어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곁에 머물며 적당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많다. 행복이야말로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을 움켜쥐려 애쓴다. 하지만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행복이란 낙원에 도착할 수 있기는 한 걸까? 행복이란 뭘까?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인가? 혹시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 따위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에 난 답할 수 없다.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행복 앞에서 부산을 떨고 싶지 않다. 행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행복에 관한 음모론을 떠올린다. 행복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잠기곤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국리 끝에 행복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행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마음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말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적당히 누리면서 사세요. 허허.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행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을 지닌 중세 영어 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은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서로 포개지고 스며든 결과인지 모른다. 행복을 포기하거나 기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행복이 부질없다는 뜻도 아니다. 반드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행복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행복을 관제할 수 있는 능력 따윈 없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두세 배 더 행복해질 거란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따뜻함을 내뿜는 사람들. 밝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어느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무엇에 짓눌려 으깨졌을지 생각해봤으나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에서 절로 돋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따뜻한 무언가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열과 빛이 아닐까. 나에게 안부를 묻다. 키보드로 이름을 입력할 일은 많지만 입을 벌려 직접 발음하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거울 앞에서 앞머리를 들춰볼 때마다 기주야 하고 인사를 건넨다. 스스로 호명하는 일은 마음을 어루만지는데도 보탬이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긴장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 거울에 비친 얼굴이 파리해 보이는 날이면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이 철수야 잘 지내지? 영희야 내가 편안하길 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면 어떨까? 눈물이 실어 나르는 것. 흔히 정화로 번역되는 카타르시스는 비극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마음에 쌓여있던 어두운 감정을 해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배출, 배설 등의 단어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일까 숨을 헐떡이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다. 적당한 눈물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도 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돼 잠을 잘 때처럼 내가 편안한 상태로 접어드는 데다 눈물과 함께 독성 단백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구 건강에도 이롭다고 한다. 눈물의 의학적 효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리적 효용이리라.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가슴에 묻어둔 원통함과 서러움이 왈칵 목젖까지 차오르는 날이면 남몰래 강가로 달려가곤 했다. 강둑을 거닐며 나무를 뜯는 척하면서 찰싹대는 강물 소리에 울음소리를 파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마음껏 울고 나면 그날 밤 뒤척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고 한다. 짐작컨대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슬픔과 서름 같은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을 마음 밖으로 내밀어낸 게 아닌가 싶다. 우린 종종 눈물 덕분에 세월을 견뎌낸다. 눈물은 눈물의 주인을 삶의 하류로 실어 나른다. 눈빛은 감정의 압축이다. 오늘도 뉴스화면 하단을 가로지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막을 확인하며 하루를 열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세계를 뒤덮을 무렵 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혼돈의 시대다. 코로나19라는 몹쓸균 때문에 인류가 쌓아온 규범과 제도가 해체되거나 재정립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외출과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자주 들었을 무수한 소리도 자취를 감추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쏟아내는 시끌벅적함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음악과 행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일어나는 싱싱한 소라는 라디오 볼륨을 줄여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온다. 얼굴 근육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표정도 얇은 마스크 뒤로 숨어버렸다. 다만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덮어버린 탓에 우린 예전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타인을 향해 치아를 보이며 환하게 웃을 수 없는 대신 은연중에 눈빛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눈빛을 읽으며 속마음을 헤아린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대기실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표정을 엿보았다. 대부분 굳은 눈빛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한 결과라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무표정한 얼굴을 통해 드러난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불안한 감정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슬픔과 두려움을 심껏 틀어막으면서 위태로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리라. 눈빛은 감정의 압축이다. 때론 말과 글보다 눈빛에 인간의 감정이 더 분명하게 인화된다. 마음속 시면에서 떠오르는 복잡한 감정은 대개 눈빛에서 새겨진다. 아니, 어쩌면 눈빛으로만 겨우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람의 마음에는 강이 흐른다. 슬픔과 스트레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애통한 일을 겪으면서 애틋함과 괴로운 마음에 뒤덮이는 것이 슬픔이라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의 감정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불안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를 회피하지 말고 편지나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평소 막연하게 품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문장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이젠 이 감정을 훌훌 털어내고 지낼 때도 됐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운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예전엔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감정이 그런대로 견딜 만한 감정으로 축소되거나 그 농도가 묽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 물론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감정을 다스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마음에는 본인만 아는 강이 흐른다. 마음이라는 강물 위로 선하고 악하고 추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뚜렷한 규칙 없이 시시때때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삶의 풍량에 떠밀려 정처 없이 부유하는 감정들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서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언제 흩어지는지 우린 감히 헤아리거나 예측할 수가 없다. 모르긴 몰라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노여움이 용암처럼 들끓으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으린 3번을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자신의 책에 써놓은 작가들 중에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다만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여움, 적개심, 수치심, 열등감, 실망감 따위가 마음의 표면을 거칠게 훑고 지나간 흔적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뒤늦게라도 들여다봐야 한다.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주육에 담아 마음에 움푹 팬 부정적인 감정의 자국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훗날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마음이 자연스레 기울여지는 순간 EBS의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집에 얽힌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는데 최근 방송에선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향의 노모가 사는 집 근처에 터를 잡은 60대 여성이 출연했다. 모친의 손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가 연로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해도 제 눈치를 보는지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말과 행동에 거침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늙으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순간 거실에서 함께 방송을 시청하던 어머니가 TV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마을, 내가 살던 곳과 비슷하구나. 아, 정말요? 그래, 우리 마을 어귀에도 느티나무가 있었어. 정말 비슷해. 언제 한번 가보고 싶구나. 방송 보면서 계속 고향 생각하셨어요?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슬쩍 다녀올까요? 내일? 아니다. 내가 바쁘잖니. 기차표도 없을 테고 내가 괜한 소리를 꺼낸 것 같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자꾸나. 어머니의 말에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그럼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주는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휘저어 놓기 마련이다. 결국 그 말과 행동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레 기울어지고 만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기차표 예매를 했다. KTX와 새마을호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예매가 가능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난 어머니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전장에서 승전보를 전하는 병사처럼 당당히 외쳤다. 어서 고향 갈 준비하세요. 어머니는 눈이 시둥거려 뜨며 되물었다.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그런데 몇 시 기차야? 몇 시간 뒤 우린 용산역에 도착해서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다. 플랫폼을 떠난 기차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시선은 유년기의 기억이 깃든 고향 마을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어머니의 눈동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드는 생각, 그리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각을 크게 드는 생각과 하는 생각으로 분류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있다. 드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우연히 솟아나는 생각이다.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내리쳐 억누를 수 없거니와
일부러 끄집어낼 수도 없다.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 영감이야말로 드는 생각과 개통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한자가 신령영의 느낄 감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영감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이에 반해 하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어붙이는 것은 하는 생각의 범주에 속한다. 하는 생각은 생각의 절벽에서 새로운 생각을 연이어 태어나게 하거나 생각의 조각들을 접합함으로써 생각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땐 이런 발상의 과정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아니, 꼭 필요하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다. 걱정에 걱정을 얹고 그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잇따라 얹다 보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단을 내리기는커녕 수만 가지 고민거리로 머릿속이 뒤엉켜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 떠올린 생각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면, 걱정에 잠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적절한 동작과 행위로 생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여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고민에 휩싸이게 된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는 등 일상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잡다한 생각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으로 마음이 휘말려 가라앉지 않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때론 생각을 싹둑 잘라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남을 미워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고백컨대 아주 약한 강도의 미움과 증오는 인생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학교와 회사에서 아나무인으로 우쭐대는 인물을 향해 때때로 흐릿한 미움을 품음으로써 경쟁에서 그를 이길 수 있었고, 만만해 보이는 후배만 골라서 하이에나처럼 괴롭히는 선배 앞에서 종종 날카로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미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미움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중 하나다. 미움의 대상은 먼 곳이 아니라 대개 가까운 곳에 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던 사랑이 빠져나간 뒤 그 자리에 미움이 채워지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볼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정 흐르지 않을진데 타인을 미워하느라 그 한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아닌 남을 향해 쏟아내다 보면 정작 힘을 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수가 있다.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대부 3편엔 미움에 관한 촌철살인의 대사가 흐른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조직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카 빈센트를 후계자로 낙점한다. 빈센트는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칼을 마구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인물이다. 갈등을 빚던 조직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복수의 칼날을 겨눈다. 그런 빈센트 앞에서 코를레오네가 사자후를 토한다. 적을 미워하지 마. 판단력이 흐려져선 안 돼. 마음에서 다른 감정을 모조리 몰아내고 오로지 증오만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증오로만 물들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평정심을 잃고 일을 그르친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를 뒤늦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땐 있는 힘을 다해 마음에서 미움을 뽑아내려 해도 뽑히지 않을지 모른다. 미움이 너무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마음과 미움이 하나로 포개져서 둘을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명창정괴는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정괴를 꾸리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표지색별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 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같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슈가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이 필요하다.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수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돌이켜보면 모두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움츠러든 상황에선 실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해부하듯이 잘못을 뜯어보고 나에 대한 의문을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더 깊고 넓은 죄책감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 같다. 제잘난 맛에 우쭐대는 자만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증오에 빠지는 자기 혐오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마음의 창문을 열어 쓰레기 버리듯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내던지며 자신을 꾸짖기 전에 심신의 상태를 온전히 추스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성찰과 반성도 몸과 마음이 온전할 때 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쉽게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한의학에 전통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킬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수승화강이다. 차가운 기운은 몸 위쪽으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쪽으로 내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아니 두 발 더 나아간다. 화가 솟구쳐서 가슴이 답답하고 번잡할 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감정을 다스리는데 좋고, 몸이 축 처져서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기운이 없을 땐 뜨거운 국물을 먹거나 찜질을 해서 땀을 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완벽히 동의하진 않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나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뒤숭숭한 날일수록 거리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퍼뜩 고개를 돌리곤 한다. 물소리에 찬찬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물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날 괴롭히는 감정들을 꽉 부여잡고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물과 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물멍과 불멍으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내 생각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서울이란 백화점에 다녀온 후 더욱 굳어졌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특히 건물 중앙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인공폭포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슬그머니 엿보았다. 일부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하듯이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다른 쇼핑객의 옷차림을 매섭게 살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표정은 숲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다. 뭐랄까, 그들을 둘러싼 시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련한 조련사의 조율을 거치기라도 한 것처럼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뿜으며 콰르르 쏟아내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자연에서 진짜 폭포를 향해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비롯된 근심과 번뇌, 그것들로 인해 지나치게 뜨겁게 달궈진 마음을 차갑게 식히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뜨거운 기운을 없애지 않으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이 도시에서 냉정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우린 종종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언어의 해상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잖아. 라는 말을 일터에서 내지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매섭게 노려보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살다 보면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남을 쉽게 이해하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가. 타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적지 않다. 마치 들을 수 없는 음악과 보이지 않는 그림을 주고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한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언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해하고 또 오인하는 이유가 뭘까?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낮은 것이야말로 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나? 인간의 생각에 비해 언어가 지닌 선명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언어를 쏟아내며 상세히 쓰고 또 말한다고 해도 머리에 담겨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글은 종종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생각을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흐려지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언어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속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가히 빛보다 빠르다. 언어의 꼬리는 어지간해선 잡히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이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도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삶의 비애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심중에 묻어둔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줬다가 혹여 상대가 아니 겨우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반응할 경우 마음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대화의 테이블 위에 어렵게 올려놓은 내 상처를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씁쓸한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욕심의 수위.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치게 팽창된 타이어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자칫 타이어의 가운데 부분이 집중적으로 마모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엔지니어는 설명했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듯이 사람도 속마음 속 욕심 수위를 틈틈이 점검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의미가 바스러지는 순간. 천상운집이란 말이 있다. 천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밀려온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구름대 같은 운을 맞이하려면 천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하기야, 세상 일이 어찌 원인 없이 결과만 있겠는가. 인간사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 아래 놓여있기 마련이다. 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왕 구름에 관한 말을 꺼냈으니 구름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본다. 하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카이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북유럽 일대를 호령한 바이킹의 언어에 뿌리를 둔다. 바이킹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이 단어는 당시만 해도 구름, 덥다 등의 뜻으로 사용됐다. 이쯤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광대한 바다를 부대로 활동한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항로를 선택했을까? 어쩌면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내다봤을지도 모른다. 희력이 좋은 바이킹 몇몇은 간판에서 구름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했을 테고 틈틈이 하늘을 향해 외쳤으리라. 구름님, 당신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 속에 박혀있지 않다면 우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시여, 제발 알려주소서. 우린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존과 항해를 위해 하늘보다 구름에 큰 의미를 두던 바이킹과 달리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익숙한 영국인들은 구태여 하늘과 구름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다. 마침 하늘을 가리키는 어휘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 바이킹에 의해 영국에 전해진 스카이는 점차 구름의 의미를 잃으면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걸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때, 마음과 맞닿아 한데 비벼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아무리 희소한 값진 것이라도 마음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단 단어만이 아니다. 우리 곁을 정처 없이 떠돌며 숱하게 명멸하는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안쪽에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아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늦가을 찬바람에 잘게 조각나는 낙엽처럼 바스러지고 만다. 산산이 부서져 시간의 바람을 타고 덧없이 흩날리다가 허공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있는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평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당에 내려꽂히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선비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나면 하늘의 무지개가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과 바라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무지개를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선비는 스승에게 편지를 띄웠다. 스승님, 어쩌다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가로지를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풍경과 순간을 제가 어떤 사람과 나누어야 하나요?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봐야지. 둘만의 시간 속에서.
사랑이라는 꽃이 자라는 토양.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언어의 온도 중에서 아름다운 꽃도 때론 날선 칼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야말로 그렇다. 우린 종종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다 너를 위한 것이니 무조건 받아 라는 식으로 소중한 사람의 품에 무언가를 한가득 안겨주려다가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곤 한다. 하지만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좋으란 법은 없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꼭 밟아야 사랑은 지속한다.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살면서 우린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매번 다른 강도로 경험한다. 다만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서로의 마음속 밑바닥에 잠복해 있는 내밀한 감정을 짐작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꽃은 특정한 토양과 기후에서만 자란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정교함이라는 땅에서 노력이라는 비를 맞으며 튼실하게 자라는 꽃이 아닐는지.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 주인이 되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스스로의 손안에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